있을지 이번 주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구강내과교실 변진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5분 오실 줄 알았는데 무려 5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미래 과학자로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온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제가 의사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질병을 갖거나 또 주변에서 좀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오신 것 같으니까 그 테마에 맞춰서 강의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구내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경북대학교의 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지금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자 과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는 이제 국가과학자로서 이제 연구재단, 한국의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과학자 혼자만 알지 말고 이런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특히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의미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입안에 좀 국한된 이야기이고요. 또 입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구내염들, 여러분들이 구내염 하면은 단순히 입안에 생기는 그냥 조그마한 염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작은 염증이 크게 돼서 암이 될 수도 있고요.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으로 번질 수 있어서 아마 주변에 그런 구내염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암으로 진행이 돼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간단한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내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내염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구내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물하고 사진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발랄하게 이러고 다닌 적도 있고요. 네,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게 정착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3가지 역할을 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경북대학교 소속 교수고요. 그리고 또 치과 의사로서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같이 겸직을 하게 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중에서도 특히 제가 전공한 거는 구강내과고요. 이제 구강내과가 어떤 곳인지는 또 나중에 호기심을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중견 연구자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냐라고 제 친구들은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하니까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빠서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바쁩니다. 바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은 안 보이네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뤄 나가면 조금 힘들더라도 삶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무례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로서 저는 학교에서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개강을 했는데요. 경북대학교 많이 와보셨죠? 네, 경북대학교는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특히 이맘때쯤 해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가득한 캠퍼스라고 그래서 올해는 특히 총장님께서 벚꽃 폈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예. 4월 1일에 하는데 벌써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요. 아마 이번 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봤더니 폈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치과의사 그리고 구강내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손쉬운 길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접수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질병 때문에 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만나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강내과에 가면 이렇게 저희 진료진이고요. 뭐 구강내과를 알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내과, 뭐 제가 이제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강내과 전문의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간을 내주신 어르신들 위해서 잠깐 슬라이드를 그냥 준비해 봤는데요. 구강내과에는 대부분 어떤 환자들이 오냐면요. 턱이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입을 갑자기 못 벌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렸는데 못 다무는 환자들,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턱이 뻐근하고 오후 들어서는 뭐 일과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턱관절 질환 말고도 구강안면 통증, 얼굴이 이유 없이 아픈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학생들,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이한 질환 중에 하나가 입안이 화끈거리는 병이 생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입안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입안이 화끈화끈거리고 마치 입안에 불을 피운 것 같은 그런 병들이 있고, 제가 하루에 한 5, 60명 정도 환자를 보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있어서 아침에 뻐근하거나 이가 막 잔뜩 달아져서 오는 특히 청소년기 이갈이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이 기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 치과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있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많이 마른 환자들, 그리고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런 질환도 의사니까 당연히 하지만 제가 과학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질환은 바로 이 질환입니다. 이제 한문으로는 구강 점막 질환이라고 해서, 구강은 입이죠. 점막은 점액질이 나오는 막이라고 해서 점막입니다. 그러니까 끈끈한 액체가, 우리 입안에 보면은 침을 뱉어보면 침이 묽습니까? 끈끈합니까? 끈끈하죠. 바로 그 침이 이 입 안을 이렇게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구강 점막 질환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요것만 알아가도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 점막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단순하게 구멍이 하나 조그맣게 노랗게 생기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물 같은 게 막 생기는 병도 있고요. 또 이렇게 꼭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강 점막 질환이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잘하고 또 꼭 치료를 해내고 싶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된 학회는 보통 과학자들은 학회 활동이라는 걸 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연구를 한 거를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동료 연구자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네 연구가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발견이 더 확장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 학회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 학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강내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환 자체가 통증과 관련된 질환, 안면에 있는 통증과 관련된 질환이 많다 보니까 앞에 안면통증이라는 걸 붙였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그 환자를 위한 정보들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내과를 알면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과학자로서 아까 한국연구재단,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재단이 바로 한국연구재단인데요. 이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저 같은 과학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 개별 과학자들을 네 가지 트랙으로 보통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지금 나이대에 맞게 중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도 제가 중견 연구자로서 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발표드리고 기존에 했었던 신진 연구자 때 했었던 내용들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의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한 곳에서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우물 파기라는 연구 이름도 제목도 붙이고요. 여기가 융합과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융합 혹은 도전연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구강 점막 질환, 이제 통칭 구내염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요 서론이 마음에 듭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목차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의를 할 때 이 목차를 보여줄 때하고 보여주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목차를 보여줄 때 집중도와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차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내염이 뭔지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알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내염은 왜 생기나요? 이거는 좀 어르신들이나 지금 중년기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구내염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왜 생기는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내염과 제가 오늘 또 구내염을 설명드리면서 하나 더 키워드, 핵심 단어는 면역입니다. 이제 좁게 말하면 구강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내염과 면역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내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제가 험난한 여정이라고 써놨는데 정말 험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저도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고 이런 과학자가 언제 될 수 있을지 앞날이 막막했던 적도 있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면역이란 개념, 가장 큰 개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면역하면.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겨낸다. 이겨낸다. 면역. 예. 맞습니다. 이겨내야죠. 면역이 생기다.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 주사를 맞는다, 예방 주사를 맞는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면역을 하면 아직도 홍삼이 생각나요. 그리고 정관장이 늘 생각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 하면은 뭐 어르신들께 뭐 부모님께 선물도 하지 않습니까? 면역 좋아지라고 정관장, 홍삼도 선물하고 요즘은 뭐 진한 홍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 연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하면은 생각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백혈구 좋아요. 백혈구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면역 기능 강화하려고 막 뭐 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챙겨 먹잖아요. 비타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을 하면 비타민하고 홍삼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을 위해서 이제 홍삼과 비타민을 뭐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는 연구는 면역이 너무 세서 문제예요. 면역이 너무 세서 걸리는 병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병들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면역과 질병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네, 면역과 질병하면 생각나는 게 요즘은 가장 1순위로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죠. 아, 코로나 아닌가요? 저만 코로나인가요? 제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면역 기능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쉽게 침투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백혈구예요. 그렇죠? 이 백혈구가 비실비실하거나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똑같이 코로나 걸린 환자들하고 10분씩 대화를 했어도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코로나에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 있죠? 저는 이제 이 사진을 구강암을 가져왔는데 이 암도 역시 면역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맞죠? 암이 면역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로 바뀌는 정상세포를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커지면 암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매끈한 점막에 이렇게 우둘투둘하고 볼록 솟아있는 보기에도 무서운 이런 병들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앞에 두 가지 질환은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병입니다. 코로나, 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심한 감기. 감기는 우리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오죠. 바이러스가. 암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세포로 변하는 녀석을 빨리 찾지 못할 때 암이 생기는 건데 이 자가 면역이라는 건 좀 달라요. 면역은 면역인데 자가라고 하니까 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기 맨 앞에 앉은 우리 친구, 가운데 친구, 빨간 안경테. 그래요. 자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자가가 들어간 말 중에 있는데 자가용 있죠. 네, 그 자가용의 한자가 똑같습니다. 자가는 이제 내 거라는 뜻이거든요.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면역이 평소에는 면역세포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그래서 우리 몸을 쭉 피 속 그리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 암 같은 거 없나 아니면 어디 침범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 몸을 침범하나 늘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그 순찰을 도는 경찰이 갑자기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망각하고 같은 편을 공격하는 병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베체트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베체트병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쇼그렌 증후군 혹은 뭐 통풍도 뭐 그런 유사한 기전이 동일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을 이상하게도 공격하는 질환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오히려 면역이 너무 세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절대 홍삼을 먹이거나 비타민을 막 먹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면역을 낮춰주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인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한꺼번에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증상만 완화시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토피가
한 번 생기면은 어느 시기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꽤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시절에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면역 기능에서 우리 몸을 서로 인지하는 것에 어떤 오류가 생기면 아토피가 생기는데 그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같은 편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면역을 공부하려면 도대체 이 면역 세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학생 얘기해 줬는데 백혈구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뼈요?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어르신들도 계셔서 저는 어렸을 때 닭을 한 마리 삶으면 그 삶은 닭에서 이렇게 닭다리를 이렇게 먹고 살을 먹고 그 안에 이제 큰 이제 넓적다리 뼈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그걸 깨물어서 골수라고 하는 빨갛게 생긴 그거를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맛을 계속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골수의 맛이에요. 그래서 뼈를 딱 부러뜨리면 그 안에 겉에는 딱딱한 뼈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딱딱한 뼈가 있고 여기 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곳이 바로 혈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블러드라고 하는. 블러드에는 보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혈구, 하나는 백혈구, 하나는 혈소판. 보통 그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 세포들이 다 이 안에서 오밀조밀 만들어져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골수라고 하고,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은 저 골수를 다 긁어내고 다른 사람의 골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보면 본메로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세포 하나가 모세포라고 그래요. 엄마세포. 이 엄마세포가 분할을 해가지고 다양한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문어발 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라고 하고요. 어떤 녀석은 크기가 크고 뭔가를 이렇게 거대하게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 세포라고 해서 마크로페이지, 거대 세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직접 싸우지 못하니까 폭탄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림포사이트, 림파구라고 하는데 림파구는 또 두 종류가 있는데요. B세포하고 T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는 화살을 쏘는 녀석들이고요. T세포는 직접 칼로 가서 찌르는 애들이에요. 그 병원균들을. 그리고 다른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일거리가 생기면은 이렇게 activated라는 용어를 쓰는데 활성화가 돼요. 화가 나요. 얘네들이. 적이 들어왔다. 빨리 공격을 해야지 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무기를 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혈소판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가 이 골수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백혈구가, 그 중에서도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여기서 골수에서 백혈구가 생기는 건 알았어요. 그럼 얘가 우리 몸을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 어디가 암으로 바뀌는지 시시각각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고 다니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은 뭘까요? 혈관 친구입니다. 혈관이랑 같이 가요. 우리 핏줄이랑 옆에 따라가는 관이 하나 있어요. 네? 림프관 맞습니다. 림프관을 통해서 이 림프관은 고속도로인데 이 백혈구들이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핏줄은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또 영양분들, 산소가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보통 같이 갑니다. 근데 얘는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세포. 이 경찰세포는 우리 몸에 경찰서들이 파출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파란 점이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에 평소에는 모여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까 뭔가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면 얘가 재빨리 근처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얘네들이 모여 있는 곳을 쭉 보세요. 어때요? 이런 곳은 별로 없죠. 팔. 근데 이 장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죠. 또 큰 것도 있고요. 스플린이라고 하는 비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목 주변, 입 주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입과 또 소장 이런 곳은 뭘 하는 곳이에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물이든 외부에 무언가가 자꾸 들어오기 쉬운 곳이죠. 그곳에 경찰서가 저렇게 많아요. 거기서 일거리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매로를 통해서 첫 번째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본매로에서 1차로 만들어져서 고속도로로 다음에 가는 곳이 흉선이라는 곳이에요. 심장 옆에 있는데요. 이 사이무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경찰본부, 경찰청이라고 하면 여기는 대구지방경찰청 정도 되고요. 여기는 수성경찰서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동네 파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도대체 그럼 입안에 아까 입안에도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입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림프절은 말씀을 드렸죠? 구강 림프절이 따로 있습니다. 구강 파출소가 따로 있고요. 구강은 파출소뿐만 아니라 또 옆에 지구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침샘입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된 게 림프노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은 입안에 침이 고이죠. 그 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귀 옆에, 귀 밑샘, 그리고 턱 밑에, 턱 밑샘, 그리고 혀 밑에, 혀 밑샘이라는 곳에서 침이 쫙 만들어져서 입 안에 여기 보면 노란 관이 보이죠? 이 관들이 입 안으로 침이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관이라고 하는데 이 침이 나와서 항상 입안을 적셔주고 있죠. 그래서 이 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이 만약에 적어지면요, 충치가 잘 생겨요. 침이 많이 적어지면 입안이 마르면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마찰이 잘 되고, 그리고 각종 통증 질환, 아파요, 입안이.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침샘도 굉장히 중요한 입안 면역의 구성 요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서론을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내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내염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준비가 좀 되셨나요? 네. 면역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강 면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구강 면역에는 경찰서가 하나 있고 파출소가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침샘이 중요하고 림프절이 중요하다. 자, 이제 구내염,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즐거워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구내염은 이제 크게 정도에 따라서 단순한 구내염이 있고요. 좀 더 복잡한 구내염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단순한 구내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죠? 혹시 구내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우리나라 국민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의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4명, 5명 중에 2명에서 많게는 절반까지도 구내염, 재발성 구내염을 앓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타입이, 형태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요거일 수도 있어요. 입술에 볼록 올라오는 구내염이 있고요. 이렇게 푹 들어간 구내염이 있습니다. 좀 다른데요. 다 같은 구내염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과학자가 들으면 놀라고 자빠질 일입니다. 네, 전혀 다른 거고요. 이거는 구내염 자체는 얘는 면역 기능이 자체적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구내염인데 반해서 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발생하는 구내염입니다. 그래서 구내염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아마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심한 구내염. 보기에도 무섭게 생겼죠. 이런 입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든 빨리 사회로 복귀해서 통증을 덜 느끼고 또 행여 모를 암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빨리 막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이런 환자분들을 수십 명씩 보고 오고요. 뭐 오늘도 한 30명 정도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뭐 선생님의 질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앞으로 저랑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 심한 구내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편평태선이에요. 구강은 알겠죠? 제가 구강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편평, 판판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록하지 않고 판판하게 생겼다. 태선은 여기 선생님 태자가 한자로 어떤 태자인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 이끼 태자. 예, 맞습니다. 입안에 이렇게 하얗게 이끼가 낀 것처럼 했다고 해서 편평태선입니다. 피부에도 나타나는데요. 입안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입안이 편평태선의 60~70%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입안과 동반해서 피부에 일부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보다는 편평태선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단언컨대. 예.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이끼 같은 게 꼈다고 해서 편평태선이고요. 이런 병들이 걸리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고생하십니다. 이게 그때까지 안 없어져요. 진짜 운 좋으면 1년 내외. 이런 입안 상태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5년, 10년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주변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질환은 아까 이 구강 편평태선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기타 구내염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소개하는 자리를 좀 가지면 이렇게 날카로운 치아들, 어르신들 이가 많이 닳아지면서 뾰족해지는 치아 옆에 있으면서 공교롭게 상처가 나면서 발생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치아를 조금씩 다듬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사 같은 거 맞고 하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치아 교정하다가 이렇게 생기는 외상성 궤양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 중에 좀 다른 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면 입안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입안에 곰팡이 감염이 생기면 이렇게 하얀 막이 낀 것처럼 한다고 해서 위막성 캔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하는 것도 다 이런 구내염들의 일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 설태 같은 것들이 자라기도 하고,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요. 혀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지도설염입니다. 이런 것들도 종종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 앞에 오시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목차에서 두 번째, 구내염은 왜 생기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구내염은 정답입니다. 이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저도 과학자지만 아직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서 제가 과학을 하고 있지만 피곤해서 생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피곤하면 왜 생길까? 피곤하면서 면역 기능이 교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구내염 피곤하면 생긴다는 거. 네. 그럼 이제 피곤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런 다양한 감염 질환 때문에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록 올라온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입안에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막 살거든요, 같이. 근데 평소에 우리 면역 기능이 그리고 치매 기능이 적당히 유지돼서 면역 기능이 잘 되면 감염이 안 일어나서 구내염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면 호르몬의 이상이 당연하게 발생이 되고요. 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점막의 안정성이 깨지면 바로 구내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기타 구내염들처럼 깨물어서 생기는 것들이 가장 많고요. 자, 그럼 구내염은 면역과 어떤 관계인가? 제가 아까 설명은 대충 드렸지만 한번 요 LG 사이언스랜드에서 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면역세포들입니다. 몸의 면역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퇴치해야 할 침입자를 인식해 공격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류마티스, 크로노, 루푸스,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에 대해 의식하게 된 건 1957년이지만 아직도 왜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지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연히도 외부 물질 중에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물질이 있었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만든 항체가 오히려 원래 몸의 주인을 공격하게 된 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종의 면역계 오류 현상이죠. 면역계 오류의 또 다른 예는 알레르기입니다. 면역세포는 외부 물질, 즉 항원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고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물질을 분비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더 많은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때 꽃가루나 음식 속 단백질 등 별로 위험하지 않은 항원에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하여 일어나는 증상이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시에는 주로 호염기구와 항체 면역 글로불린 E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원래 기생충을 막는 면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수십 년간 기생충 감염이 사라지자 할 일이 없어진 면역세포들이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닐지 추측할 뿐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분비되는 담백 활성 물질입니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역시 젊은이들처럼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면역계 오류 반응입니다. 면역계란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무조건 강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짜로 강한 면역계는 적군만 정확히 골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격할 줄 아는 스마트한 면역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면역이 항상 센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가 이거의 요지고요. 자, 이제 다시 구강으로 넘어와서 재발성 구내염.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겠죠? 그럼 재발성 구내염은 아까 동영상에 의하면 바로 면역계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같은 편을 못 알아보고 우리 같은 편이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 그래서 면역 저하가 아니라 바로 면역 과잉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구내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내염 중에서도 아프타성 구내염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면역 과잉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구내염 정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생물 연구를 했습니다. 미생물이 우리 입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또 구취를 유발하는 미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가 제 석사학위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이제 박사를 하게 됐는데 박사 때는 또 뭘 했냐면 주제가 면역이었습니다. 면역. 예. 그래서 미생물, 면역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우연찮게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 면역과 미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학을 기반으로 첫 번째 제가 10년 전에 와서 면역 교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면역계가 과도하게 되든지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때 알코올 실험을 한창 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한 구강 건조증, 제가
제 환자 중에 구강건조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환자들은 입안에 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혀가 논바닥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 오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이 쇼그렌 증후군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호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성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면역 미생물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구내염으로 완전히 넘어왔고 이어서 구강암까지도 이제 제 연구 포트폴리오에는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강 편평태선이라고 하는 난치성 질환을 어떻게 예측하고 진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치료할지 치료 기술 개발까지가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면역 기능과 스트레스 또 면역 기능과 노화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스트레스와 노화에 관한 연구도 해보고 싶습니다. 알코올 연구 처음 했었던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알코올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는 강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가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급성 알코올을 줘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천천히 그러니까 굉장히 취할 정도의 알코올을 한 번만 주기도 하고 여러 번 나눠서 은근하게 취할 정도로 2주, 4주, 6주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이 알코올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오묘하게 반응한다는 것들을 제가 보고했고 그게 입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연구를 이 구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다. 알코올 하면 여러분들이 간 질환만 생각하시잖아요. 간 나빠질까 봐 뭐 지방간 생긴다, 지방간염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 알코올이 구강에도 5%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입으로도 먹는 구강 점막으로 먹는다고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 쇼그렌 증후군은 아까 말씀대로 논바닥처럼 혀가 갈라지는 질환인데 이 스웨덴의 안과 의사가 처음에 보고를 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쇼그렌 증후군은 입안이 마르기도 하지만 눈도 말라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침과 눈물이 공통적으로 안 나오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처음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치과에 환자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건조, 안구건조를 동반하고 맨날 피곤해요.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오시면. 그리고 각종 통증 질환에 시달리시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동반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저는 연구를 하는 방식은 보통 환자들에게서 어떤 조직 샘플을 이용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유전자나 물질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세포 연구를 합니다. 세포를 잘 집에서 배양기에 키워가지고요. 거기에 각종 실험을 처치를 해요.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단백질을 넣어줬다 뺐다, 그리고 어떤 빛을 쬐어주기도 하고 자외선을 쬐어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세포들을 잡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코올 실험할 때는 세포에 알코올을 직접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 동물에게서 똑같이 재현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침샘 세포에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폭소1이라는 게 실제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에게서는 이 폭소1 자체가 기능을 못하면서 이 아쿠아포린 5라고 하는 우리 몸 세포의 물을 통과를 조절해주는 채널입니다. 통로인데 이 통로를 막아버려서 이런 입안에 침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들을 제가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구강 편평태선 연구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질환들 환자들이 저에게 오고요. 그래서 이 편평태선은 기전적으로는 여기 상피세포가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이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가 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정상적인 면역세포, 그리고 얘가 일반 세포인데 얘하고 얘는 원래 친구였는데 친구를 못 알아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라고 하는 것들, 겉에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깨지기 시작해서 군데군데 벌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형태가 우리 입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국내에도 이 환자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밝혀진 게 이 정도고요. 실제로는 이런 질환이 있어도 자기가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는 넘게 있다고 보면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이제 표적 물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미생물, 외상, 유전자, 그리고 각종 유전 조절 물질,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뭐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강 점막에서 일어나는 편평태선이 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리서치의 로드맵은 이런 임상의사로서 이 편평태선의 점막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부재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밝혀지는 환자들의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이 환자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똑같은 점막 질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뭐가 나타나고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계속 분류를 해나갑니다. 그 분류를 하면서 이 병에는 이런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가설을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걸 밝혀내고 또 필요하면 약제까지 개발하는 게 제 리서치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쭉 스크리닝을 하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 조합 방식, 세포 염색 방법, 그리고 뭐 단백질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 모델에서까지 확인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제가 밝히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좋은 동료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공부 혼자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지만 연구는 절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둘이서 하고 셋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것만 잘 갖춰놓으면 자기하고 비슷하게 갖춰놓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과학자들 혹은 기업가들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발간한 논문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동료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테니스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고요. 한 사람은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예요. 뭐 테니스를 치지 않는 분들도 신문에서 이 두 사람 이름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는 천재형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테니스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라파엘 나달 선수는 물론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었겠지만 로저 페더러처럼 그렇게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절대 로저 페더러 같은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라파엘 나달 같은 타입인데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많았죠. 하다가 안 되면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좀 잘 IQ가 낮나?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하는 생각은 왜 항상 틀릴까? 10개 생각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 맞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3개 맞는 친구도 있고
5개 맞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를 믿고 대신 그 친구가 5시간 일할 때 저는 10시간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개 맞아도 그 친구보다 더 많이 맞출 수가 있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아주 뛰어난 연구자는 아니지만 단언컨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연구자이긴 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은 로저 페더를 좋아하지만 사람은 라파엘 나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또 우리 미래의 과학자들 많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래도 한 선배 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나중에 30살, 40살, 40세, 50세 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테니스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한국연구재단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하고 할까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이고, 네. 교복이 멋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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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2개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백혈구에게 같은 편 공격하지 말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표지를 줘가지고 그래. 이 표식을 줘서 야, 나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표시가 집집마다 잘 돼 있었어요. 원래 돼 있는데 그게 면역 기능이 교란이 되면서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에 의해서 그 문패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패를 다시 원래 문패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 걔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이제 학생이 얘기한 첫 번째가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 클루인데, 힌트인데 그 방법을 만약에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몸을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왜 면역 억제제를 공격적으로 쓰지 못하냐면 그걸 쓰게 되면 조금만 나가도 감기에 막 걸려요. 손 조금 안 씻잖아요. 그럼 바로 막 걸려서 병에 걸려서 코로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지금까지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면역 기능의 밸런스를 환자마다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가 그 면역 억제제를 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지금 바로 과학자 돼도 되겠어요. 그 정도의 질문 능력이면 기대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그 자가면역 질환 네. 환자들한테는 네. 맞춤형으로는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강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맞춤으로는 요 부분만 면역을 억제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제 이 면역을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강에만 이렇게 만약에 병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구강에만 특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면역세포가 아까 어디에서 생긴다고 했죠? 면역세포 백혈구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 골수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기는 건 이 입안에서 구내염이 생겼는데 구내염에다가 아무리 주사를 놓거나 패치를 붙여가지고 죽어라 해봤자 조금 지나면은 다시 면역세포가 다시 교란된 면역세포가 막 와서 이제 패치 떼고 이제 살만하네 하면 또 다시 와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이 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주사요법이라든지 그런 패치요법 그리고를 실제로 환자들에게는 일단 우선 다급하니까 하고 대신 그 이후에는 면역 기능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뭐 식이 처방이라든지 이런 면역 조절 요법들을 제가 카운셀링을 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볼 때. 네. 유전이랑 관련된 연구도 하시잖아요. 네.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아까 뭐 쇼그렌 증후군도 있었고, 네. 구강 편평태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가요? 네. 자가면역 질환 중에 특정한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중에서도 특정한 유전자가 이미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구강 편평태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완전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을 0에서부터 10까지 놓으면 쇼그렌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거의 그 끝에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요. 제가 아는 이 구강 편평태선이라는 것은 기전은 비슷하지만 유전적인 팩터는 굉장히 낮은 거라서 특정한 유전자가 없어요. 아직은. 만약에 특정한 유전자가 발생되면 아까 친구 얘기했던 대로 딱 그 유전자만 가위로 잘라낸다든지 어떤 약을 넣어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런 미세한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제가 하고 있는 질환들은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편평태선이 가장 잘 생기는 나이는 40,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제 환자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그 연령대 여성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제 오는 환자들 대구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40, 50대만 기준으로 여성분들 기준으로 해서 거의 유병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오지 않는 환자들을 제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환자들은 평생 저를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구강내과 모르고. 그런 분들까지 빼면 합치면 보통 통계적으로 유병률이 2%에서 좀 과도하게 잡히면 5%까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 특정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고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결과를 통합해봤더니 그렇더라인지. 네. 그 이유는 이제 편평태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면역적인 문제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건지 이 면역 기능이 이렇게 교란이 막 면역이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을 의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갱년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는데 아직까지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아까 그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편평태선. 네. 그러면 그 진료하러 오는 분들은 치료가 순조롭게 잘 되는 편인가요? 그리고 네. 나이가 또 더 들면 좀 사라지기도 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이제 이 환자들 그럼 저한테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기도 하느냐? 첫 번째, 저에게 이제 오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길게 보는 환자들은 한 10년, 저하고 넘게 보는 환자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조금 소수고요. 대부분은 한 1년 내외 정도 하시는데 치료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진단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요. 아까 그 먹는 방법, 약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국소적으로 그냥 그 부분만 어떻게 딱 표적으로 해서는 방법 하는데 전체를 타겟으로 할 때 우리 몸을 전신적으로 표적으로 할 때는 스테로이드 같은 먹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합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서 좀 범위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주사요법, 면역 억제 주사요 제라 같은 것들을 쓰고요. 또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병소 부위를 태워서 없애서 새살이 차오게 돋아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입안의 가글 형태로, 또 그거보다 좀 더 심하지 않으면 가글 타입으로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규칙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는 이걸 입안의 아토피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입안에 생긴 아토피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아토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운이 없게 평생 좀 시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토피가 어느 순간 없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환자들도 뭐 저에게 안 오면은, 더 이상 안 오면 없어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입안에 아토피처럼 네.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예 잇몸이나 입 천장에 염증이 생기면 아예 얼음 같은 걸로 얼려가지고 지금 세포를 죽여가지고. 오우, 정말 그거 치료로도 하는데.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아프고 하니까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 아픈 거는 얼리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 얘기한 거지? 맞아. 실제로 저는 냉동 치료도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액화질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러면 부분을 동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얼른 떼내요. 안 아플 때 후딱 떼내고, 그리고 약 주고 항생제 주고 하면 살이 또 차오르겠죠. 조금씩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얼리면 안 아프다는 걸? 해봤어? 집에서? 그래요. 어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걸 벌써 알고 있대. 오늘 학생 친구들이 또 많이 네. 왔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네. 처음에 이제 이 과를 선택하셨을 때 네. 왜 이제 치과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공을 왜 국악내과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어떤 공부를 좀 하면 되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도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점수에 맞춰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치과대학 가래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래 치과대학 가면 되지 뭐 하고 이제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왔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치과대학 졸업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은 교수가 되는 길이어서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이제 치과 의사가 되면서 이제 과를 이렇게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치과에도 과가 한 10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뭐 치아 교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정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잇몸만 다루는 사람이 있고, 뭐 치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신경 치료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이 담당하는 의사들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국악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국악내과는 뭔가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과여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치과 하면은 그냥 뭐 깎고 뭐 윙 돌아가고 소독약 냄새 나고 충치 치료하고 크게 벌리라고 하기만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조명 같은 거 막 눈 가리고 막 입 가리고 막 하는 그런 기억, 뭐 저도 어렸을 때 다 있었는데, 뭐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당연히 치과 의사니까 그냥 잘 견디는데, 제가 국악내과를 선택했던 거는, 국악내과라는 학문은 치과하고 의과의 경계에 서 있는 학문이에요. 국악내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병원에, 큰 종합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관리해주는, 입원 환자의 구강을 관리해주는 전문직이 바로 국악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인데도 의과의 모든 그런 영역들을 깊게는 아니지만 다 알아야 됐던 거예요. 뭐 소화기가 안 좋아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소화기에 맞는 구강 증상이 나타날 거고요. 뭐 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환자들은 오랫동안 거동을 못하니까 어떤 질환이 나타난다. 뭐 뇌가 안 좋은 환자들은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스케일이 작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강내과도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호시탐탐 제 친구들, 제 의사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의사들은 뭐 하고 있나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면에서 구강내과는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실제로 제가 하는 진료들은 뭔가 깎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요. 조직 검사를 많이 합니다. 또 환자 교육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구강내과에는 물리치료실도 있어요. 정형외과에 있는. 그래서 정말 미니 작은 치과 안에 의과, 종합의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구강내과고요. 혹시 친구들 관심 있으면 제가 한번 견학시켜 줄게요. 나중에 제 이메일로 혹시 보내면 제가 또 구강내과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네, 우리 또 미래에 우리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혹시 국장님 국장님 혹시 문의 들어오면 저한테 연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너무 멋지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